정의를 알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딩숲 안유련 대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용어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너무너무 쉬운 단어들이지만 은근히 헷갈릴 수 있는 아주 쉬운 단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도인과 매수인인데요. 우리니 분들께서는 굉장히 헷갈려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매도인은 부동산을 파는 사람입니다. 매도하다. 부동산을 파시는 분이 매도인이고, 매수인은 반대로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 매입하시는 분, 부동산을 사시는 분이죠. 매도인은 부동산을 파는 사람, 매수인은 부동산을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임대인과 임차인인데요. 임대인은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부동산의 공간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의 공간을 빌려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사람이죠.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은 빌려 쓰는 사람이 되겠죠. 자, 다음은 전대인과 전차인인데요. 전대인, 전차인 좀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대인이 뭐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공간을 빌렸죠. 근데 공간을 쪼개서 아니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새롭게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빌려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되는 거고, 그 공간을 새롭게 빌려 쓰는 사람이 전차인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차를 주게 되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분에게 전대차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가셔야 하고요. 다음은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은 내가 해당 부동산을 빌렸을 때, 즉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증의 성질로 납입을 했다가 나중에 나갈 때 다시 돌려받는 돈인데요. 보통 원룸이나 사무실 계약을 할 때 1,000만 원, 많게는 몇 억까지 보증금을 지불하기도 하죠. 다음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는 해당 부동산을 빌렸을 때 임대인한테 지불하는 돈인데요. 임대인한테 지불하는 돈을 임대료라고도 하고, 흔히 매달 지불하는 돈을 월세 또는 어려운 말로는 월차임이라고도 하죠. 다음은 전용 면적, 공용 면적, 그리고 임대 면적, 이렇게 면적들이 많은데 뭐가 이렇게 면적이 많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전용 면적이란 실평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전용 면적이라고 생각하면 쉬우시고요. 그 다음에 공용 면적. 공용 면적은 주택으로 봤을 때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등 모두가 함께 쓰는 공용 구간이 있죠. 이런 면적들을 공용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 면적이라고 흔히들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 임대 면적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는데요. 임대 면적이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한, 내가 실제로 임대하는 평수, 내가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실평수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계단실 이런 부분들까지 자기 면적 대비 안분해서 임대평수가 계산이 되는데,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이런 임대평수로 많이 계약들을 하곤 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란 흔히 각 토지별로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건데요. 각 토지별로 반드시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흔히 지도를 봤을 때 상업지역은 빨간색, 주거지역은 노란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용도지역에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용도지역을 볼 때 각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나누어져 있는데, 건폐율은 앞서 이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간단하게만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땅에 대해서 얼만큼 넓게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게 건폐율이고, 용적률은 내 땅에 대해서 얼만큼 높게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개념 정도만 알고 가시면 그래도 어디 가서 아는 척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LTV, DTI, DSR, RTI라는 어려운 금융 단어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의를 알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LTV란 담보 인정 비율을 뜻하는데, 어려운 용어는 아실 필요 없고, 내가 사려는 부동산에 몇 프로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3억이에요. LTV가 70%다. 그러면 3억의 70%인 2억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DTI인데요. 의미는 총 부채 상환 비율로 한마디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까지 고려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개념 정도는 이해가 가실 것 같고, 다음은 DSR,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란 뜻인데, 한마디로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을 고려해서 대출 비율을 정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다음은 RTI라는 용어가 있는데,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을 뜻하고요. 한마디로 담보가치 이외에 해당 물건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준까지 고려를 해서 너가 이자를 잘 갚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려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저당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해당 부동산의 담보 설정을 통해서 1억을 빌릴 수도 있고 2억을 빌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1억을 빌렸을 때 돈이 좀 생겨서 1,000만 원을 갚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1억에서 9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을 9천만 원으로 다시 바꿔야 돼요. 그리고 돈을 추가로 더 빌려서 1억보다 3천만 원을 더 빌리겠다. 그러면 1억 3천만 원을 또 다시 설정해야 됩니다.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게 근저당권이라는 개념인데요. 제가 이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저당권은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99%가 근저당권이고, 근저당권은 내가 1억을 빌린다. 그럼 보통 한 120% 정도 선에서 채권 최고액이라는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빌린 돈이 1억인데 갑자기 여유가 생겨서 5천만 원을 갚을 수가 있겠죠. 그럼 5천만 원을 상환하면 돼요. 하지만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1억 2천만 원은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여유가 생기면 그 채권 최고액 내에서 모두 상환해도 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게 근저당권이에요. 저당권처럼 빌릴 때마다 갚을 때마다 매번 변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100이면 100 모두들 근저당권을 이용합니다. 다음은 등기부 등본이 뭘까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한 용어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대부분 등기부 등본 또는 등기 이렇게들 많이 부르는 공적 서류입니다. 등기부 등본은 해당 주소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 누구든 모두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짜는 아닌데 열람을 하실 때 700원이라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등기부 등본의 의미는 해당 주소에 소유권이 변동된 이력들, 대출은 얼마를 받았는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는 공적 서류인데요. 이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편의 영상을 더 업로드를 할 예정이라 그때 등기부 등본을 파악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해당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는데, 용어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용어 이외에도 2탄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들 기대해 주세요.